네, 지난번에 이제 이런 요즘 같은 AI 시대에 개발자로 성장하는 법의 첫 부분으로 무엇을 배워야 되나를 좀 얘기를 해봤어요. 어떤 걸 배워야 되나, 어떻게 배워야 되나, 올바른 학습 접근법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좀 보니까 제가 말을 놓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니까 이런 것들이 놓친 게 있는데 일단 코딩 카타라 배우는 게 왜 어려운지 이제 그 부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 에밀리 베이치가 만든 이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코딩 카타는 단순한 문제여서 기본적인 원칙을 배우는 데는 매우 이제 유용하지만 실제 프로젝트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코딩 카타에 나오는 그런 예제들은 진짜 실무랑은 괴리감이 많이 크죠. 뭐 저희는 맨날 스프링 부트, 뭐 DB, 뭐 카프카 이런 걸 다루는데 그런 게 포함된 코딩 카타는 별로 없죠. 그러면 실무 예제로 이제 TDD를 가리키면 어떠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 실무 예제에 있는 비즈니스 로직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이 문제의 복잡성에 압도돼서 TDD를 학습하는 것 자체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코딩 카타로 이제 기본적인 원칙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그 TDD를 잘하는 코치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코치들과 같이 현업을 수행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TDD를 경험하는, 그런 경험하고 익히는 시간을 보내야만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 영상에서 하거든요. 그러면서 에밀리 베이츠가 TDD 관련된 책 4권 정도의 TDD랑 리팩토링 관련된 그런 기법들 몇 가지나 나오나 봤다, 조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작은 그런 기술, 마이크로 테크닉이 200여 가지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떤 강연이나 교육에서 다 소화하기 어렵죠. 알려준다고 해도 다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 거는 실무 예제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해보는 게 더 이제 효과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행학습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뭔가를 완전히 배운 다음에 일을 하려고 한다.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이 계획이라는 거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예측, 추정, 이런 것들에 대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가장 못하는 게 추측이라 그래요. 추정, 예측, 이런 거를 인간이 가장 못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인간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또 그게. 그래서 사전에 요구사항을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BDUF, 빅 디자인 어프런트는 굉장히 어렵다, 뭐 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구사항이라는 거는 그 요구사항을 자세하게 적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저 스토리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적는 그런 기법들이 나오고, 실제로 진행하면서 그 유저 스토리를 점점 이제 구체화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저 스토리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구현을 해 나가면 유저 스토리가 구현으로 반영이 되고, 또 유저 스토리에서 이 구현에서 나온 무언가들이 다시 유저 스토리로 반영돼서 이 유저 스토리가 견고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양방향 사이클을 가지게 되는데, 이 사전 요구사항은 양방향이 아니죠.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피드백 없이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라 단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요구사항은 어, 실제로 개발을 해가면서 끝까지 해가야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열심히 우리가 예측하려고 그랬지만 실제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이슈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전 계획이라는 거는, 계획이라는 건, 요구사항 계획 이런 거는 실제로 구현 실행이 완료되었을 때 함께 완료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획은 그 계획이 완료되었을 때 비로소 완료되는 거지, 뭐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고 그 계획이 변경 안 되고 완전한 계획이 나오고 이제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그 틀릴 계획인데 뭐하러 계획을 세우냐.
그냥 계획 없이 바로 시작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요구사항 분석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냥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냥 바로 이제 코딩을 들어가는 거죠. 뭐 인텔리제에 들어가서 뭐 점만 찍으면 다 나오는 요즘 이런 세상이고 또 코파일럿이나 이런 게 다 뭐 자동 완성을 해주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 이제 산으로 가요. 그리고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 밑만 보고 가는 거랑 동일한 그런 현상을 이제 겪게 돼요. 그리고 어 요구사항 뭐 비즈니스나 기획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나왔다면 그 요구사항은 그 요구사항은 이제 굉장히 구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형태예요. 그래서 그 구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형태의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용이한 어떤 뭐 유스 케이스나 뭐 아니면은 뭐 SRS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 스페시피케이션 이런 걸로 변화를 하고 구현을 해야지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 거죠. 또 이런 큰 계획이 없으면 이제 북극성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옛날 뱃사람들은 나침판이 없으니까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정했다고 하죠. 북극성은 이제 맑은 날 밤에만 보이죠. 근데 낮이나 흐린 날에는 안 보여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날이 맑아지고 좋은 밤이 오면 그때는 이제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계획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계획이 수정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선행학습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비전공자에 대해서 보면 제가 첫 직장이 LG EDS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LG CNS인데 이때 이 LG EDS는 전공자, 비전공자 무관으로 채용을 했어요. 비전공자를 선호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때 제가 수시로 들어가서 뭐 어떤 시험을 치르고 입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채들은 입사하면 1년 정도 이제 강하게 교육을 받아요. 뭐 그 그룹 교육, 계열사 교육,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래밍 관련된 개발 관련된 교육을 받는데 이때 이탈하는 사람도 생겨요. 막 그 교육장 근처에 여관을 잡아주고 과제를 내줄 정도로 과제를 다 못하면 이제 그 여관 가서 하라는 거죠.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그 강하게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탈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다양한 도메인에 가서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업무를 수행을 해요. 예를 들면 화학과 나온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분이 1년간 교육을 받은 다음에 LG 화학으로 배정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프로그래밍도 할 줄 알고 자신의 전공인 화학을 살려서 업무 도메인을 잘 이해해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CS를 모른다는 거는 CS 전공자가 CS 전공자는 모르는 다른 뭔가를 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CS 전공한 사람은 아마 이 1년 정도의 이 교육이 쉬울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LG 화학에 배정이 된다면 LG 화학에 있는 도메인을 이해하려고 되게 어려움을 겪겠죠. 그래서 비전공자는 이런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지름길은 없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 드라마 대행사라는 게 있었어요. 대행사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뭐냐면 화장실에서 신입 그 마케터가 굉장히 그 카피라이트를 잘 쓴 마케터 시니어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잘 쓰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질리도록 써. 신입 카피에게 쇼컷이 어딨니? 무조건 많이 쓰는 게 장땡이지. 보는 놈도 읽다 질려서 카피 못 쓴다는 소리 못할 때까지 도망치지 말고 들이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이동욱님 블로그에서 이제 그 한강 속의 벽돌 쌓기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양병규님이라는 개발자분의 얘기였는데 그분의 한번 찾아보세요. 그 한강 속 벽돌 쌓기 이렇게 하면 아마 나올 텐데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방법은 없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 외에는. 근데 그럴 때 이제 1만 시간의 법칙 얘기를 해요. 잘하려면 1만 시간을 해야 된다. 1만 시간이 얼마 정도의 양이냐면 하루 4시간 주 5일 한다 그러면 10년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근데 이 1만 시간의 법칙은 사람들은
만 시간이라는 절대적인 양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법칙을 얘기한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시간보다 방법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체스 마스터가 되는데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최소는 728시간이고 최대는 16,000시간이었어요. 22배가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오래보다는 어떻게 연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의도적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의도적 연습이란 개선할 기술의 구성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에 의도적이고 사려 있게 접근하는 방법이다. 즉 문제 영역을 즉시 식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의도적 연습은 의도적 연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그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지름길이 없냐라고 보면 어떤 과정을 해야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지름길이 없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표를 설정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 어떤 실행을 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름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시간도 또 여전히 필요한 거죠. 728시간도 적은 시간은 아니죠. 하루 4시간씩 했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긴 날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도 필요한데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거고 어떻게 피드백을 받아볼 거고 이런 거를 정해야 되는 거죠. TDD를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도 쉽지 않아요. 근데 언제 끝났는가를 아는 건 더 어려워요. 예. 근데 언제 끝나는 건가를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시작하기 전에 이게 완료되면 끝이다라는 걸 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가 완료되면 끝인 거다라고 해서 이 목표가 제대로 됐나를 피드백을 구해보고 이걸 반복하는 거죠. 이게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지 않고 무조건 실행만 한다 그러면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좋겠지만 효과적인 거를 얻기가 좀 어렵겠죠. 켄트백이 그 TDD 바이 이그젠플에 보면 머니라는 이그젠플이 있어요. 이거를 30번 구현을 해봤대요. 그러고 책에다가는 28번째에 이제 접근한 방법, 그 방법을 책에다 실었다는 거예요. 예. 이런 대가도 그 책에 올릴 예제를 30번 구현을 해봤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한 번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이상한 접근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드백 주기는 이제 짧은 게 좋은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예제가 이제 농구에서 프리드로예요. 농구에서 자유투 던지는 거를 이제 선수가 연습을 해요. 100개를 던져요. 그럼 코치는 언제 피드백을 주는 게 가장 좋을 거냐는 거죠. 100개를 다 던진 다음에 야 78번째 자유투는 너는 이런 게 좋았고 이런 게 나빴어 라고 한다면 그 선수가 기억을 하겠냐는 거죠. 기억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던질 때마다 피드백을 바로바로 짧고 빈번하게 주는 게 다 끝난 다음에 한 번에 길게 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보시죠. 예. 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제일 중요한 거는 조각 지식으로 성장해야 된다. 우리는 조각 지식을 쌓아서 성장해야 된다. 한강 속에 벽돌 한 장 한 장 그런 벽돌을 쌓듯이 조각 지식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조각 지식이란 뭐냐면 왜 조각 지식이 필요하냐고 먼저 말씀드리면 지식배가 곡선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걸 완벽하게 배우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랬고 배우는 능력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랬고 이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조각 지식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핵심 원칙은 근시일 내에 사용할 지식을 쌓는 거예요. 근시일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근시일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잊어버려요. 그 기술을 사용할 때쯤 되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혹은 그때쯤 되면 내가 사전에 익혔던 그런 기술은 이미 낡은 기술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근시일 내에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내 몸에 체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피드백도 구할 수 있고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인 수련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거를 해야죠. 그리고 뭘 공부해야 되나?
매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만나는 필요한 기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하나씩 조각조각 합쳐진 게 아니라 걔만 딱 분리해서 조각조각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지식과 트렌디한 기술을 균형 있게 공부하는 거예요. AI에 관련된 것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OOP에 관련된 것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둘 다 밸런스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냐면 내 업무에 도움이 되는 걸 먼저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토끼굴이에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토끼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자기가 뭘 하러 갔다가 자꾸 엄한 데로 빠지죠. 엄한 데로 빠져서 시간을 다 소진해버리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각 지식을 공부 중에 보면 예를 들면 내가 BM25라는 검색 알고리즘을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벡터 검색에 대한 것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 보지 말고 BM25가 뭐가 궁금해서 공부를 시작했다면 BM25에 관련된 것만 딱 공부하고 나머지 게 있어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앞으로도 공부할 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너무 깊게 들어가지도 말고 내가 이해할 정도 수준만 갖는 거예요. 왜냐면 이 BM25를 요번에 한 번 공부하고 끝낸다가 아니라 요번에 공부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더 공부하고 내 이해가 깊어지면 더 공부하고 그럴 거기 때문에 그렇죠. 토끼굴에 빠지지 말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모르는 것만 다 공부하고 잘 나와야 우리는 다시 일을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가 있죠. 적용 방법 보면 어떤 걸 공부하냐 그러면 현업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예를 들면 오늘 내가 티먹스에서 뭐 윈도우 간 이동하는 거를 배웠어. 그럼 딱 그까지만 배우면 돼요. 티먹스를 다 배울 것까지 할 게 아니고 그런 걸 배우고 업무 중 만나는 모르는 것. 그 다음에 저희는 아침에 개발자들끼리 커피 챗을 해요. 커피 마시면서 한 30분 정도 정보 교류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때 보면 모르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일부러 그때 주니어들한테 질문을 해요. 이게 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는 게 많죠. 그럼 제가 그 주니어분들한테 그러거든요. 요것만 지금 네가 딱 모르는 그 단어만 AI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고 다음에는 내가 물어보면 알 수 있게 해라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조각조각 지식이 쌓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머지않아서 상당한 기본 지식이 축적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조각 지식을 쌓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쌓으면 옆으로 이제 확장이 돼서 지식의 너비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 또 깊이가 깊어져서 이제 깊이를 추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매번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배우다 보면 배우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 계속해서 지속해서 체계적인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아침 루틴 제가 이 영상에서 아침 루틴 말씀드렸는데 이 아침 루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출근 후 바로 일하는 것보다는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고 RSS 피드, 뉴스레터 이런 걸 확인하고 또 퇴근을 주말에 볼 글도 분류하는 거죠. 그날 다 그거를 다 보고 싶고 그러면 일은 언제 합니까? 예.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이런 분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 읽기에 대한 단계별 전략이 필요해요. 제목만 보고 넘기는 것도 있고 인트럭션만 읽는 것도 있고 끝까지 읽는 것도 있고 튜토리얼을 따라해 봐야 되는 것도 있고 책을 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거를 다 투두리스트에 넣어놓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AI로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너무 좋죠. 유튜브도 그러고, 그 다음에 게시글도 그러고, 다 AI로 요약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종종 이제 오라일리에 있는 영문책 읽는 거를, 하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이런 거를 안 하면 이제 자기가 책 읽는 그런 역량을 아예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고, 스스로 이해하는 능력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자, 저는 아직 헬스장에서 PT 강사한테 배워본 적이 없는데 요즘 젊은 분들 보면 PT 강사한테 헬스 배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PT 강사한테 헬스를 배우는 이유는 PT 강사를 활용해서 내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PT 강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 해서 맨날 PT 강사만 운동을 한다면 PT 강사가 이제 근육이 생기겠죠. 예. 이제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면 안 되는 거죠. AI를 활용해서 공부를 할 때는 그럼 결과를 만드는 거가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내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PT 강사를 활용해서 내 근육을 만드는 거죠. 예. 테드 창이라는 분의 글에 나오는 예시인데요. 이것도 그렇고 밑에도 그런데
학교에서 저희 한국은 뭐 이런 게 저희 때는 없었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미국에 보면 에세이 숙제를 많이 내주는데 이게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에세이 숙제를 내주는 거는 노벨상 수상하는 에세이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에세이 작성 역량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에세이 숙제를 내주면 GPT로 가지고 에세이를 작성해서 낸대요. 이걸 보고 이제 이거는 그냥 헬스장 가서 기준기로 벤치프레스를 하는 거랑 똑같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테드창이 했거든요. 그래서 AI를 활용할 때 AI로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AI로 내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을 받는 그런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AI를 활용할 때 이제 이 80% 수준의 이제 함정, 예, 이거는 그 진화적 아키텍처의 마지막 10% 함정 뭐 이런 안티 패턴하고 좀 유사한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AI로 하면은 내가 모르는 것도 한 80% 수준의 퀄리티로는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볼트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파이썬도 잘 모르고 검색도 잘 모르는데 꽤 쓸만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저는 그거의 품질은 80% 정도일 거라고 기대해요. 하지만 이제 저만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구나 좀만 노력하면은 제가 만든 수준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별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AI를 올바로 활용을 하려면 좀 더 그냥 AI한테 무엇을 해달라 이런 것보다는 좀 더 AI를 활용해서 뭐 내가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할 때 올바른 접근법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AI 도움으로 80% 정도를 해소하고 나머지 20%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진짜 고객에게 의미 있고 비즈니스적으로 의미 있는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AI한테 그냥 무엇을 먼저 시키기보다는 내가 먼저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고민도 AI랑 같이 해요. 저는 요즘 클로드 코드에서 슈퍼 파워즈라는 그 플러그인을 많이 쓰는데 거기는 브레인스토밍, 그다음에 라이트 플랜즈, 그다음에 익스큐트 플랜즈 이런 그 스킬들이 있어요. 근데 브레인스토밍이 괜찮은 것 같아요. 좀 가볍게 시작을 하면서 그 AI랑 이제 티티카카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구체화가요. 그러면은 계획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 계획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AI를 활용할 때 이제 지금 뭐 AI를 배우는 것만 얘기하다 좀 더 깊게 들어갔는데요. AI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코딩 스타일에 따른 전략이 있는데 바이브 코딩이 가능한 영역이 있어요. 개인 프로젝트나 데모웨어. 그냥 프로타이핑 하는 거죠. 뭔가 돌아가는 것만 보는 이런 것들은 바이브 코딩 해도 돼요. 어, 남한테 악영향을 미칠 것도 없고 뭐 만들어 보고 버려도 되잖아요. 근데 오그멘티드 코딩, 그러니까 증강 코딩, 항상 내가 모든 코드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영역은 팀 프로젝트, 우리 회사의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내가 모르는, 내가 한 번도 보지 않은 코드를 커밋한다. 그런 건 말이 안 되죠. AI 도움을 받을 때 내가 이해하고 이해한 코드만 커밋 푸시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 팀원들이 내가 왜 코드를 그렇게 작성했는지 내 의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스 팩터가 0이 되는 거를 주의해야 된다. 바이브 코딩을 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 팩터가 0이 되는 거예요. 버스 팩터는 그거죠. 개발자, 우리 팀이 버스에 8명이 타고 가고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 좀 나쁜 얘기인데, 몇 명이 죽어도 우리 팀은 안전할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버스 팩터가 2다 그러면 2명까지는 죽어도 우리 팀은 뭐 원활하게 운영이 돼. 이런 말이고, 버스 팩터가 0이면 한 명도 안 죽어도 우리 팀은 제대로 운영할 수 없어.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버스 팩터 0은. 그래서 AI로 배우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AI로 배우는 방법 배우는 거를 굉장히 저는 추천을 합니다. 예전에 주니어 신입 개발자가 온보딩 하는데 24개월 걸렸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AI 도움으로 9개월로 온보딩이 단축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AI를 이용해서 배우는 방법을 배우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거죠. 제가 AI를 통해서 뭔가를 배웠던 경험 중에는 되게 오랫동안 이해를 잘 못했던 논문의 어떤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논문을 이제 AI에게 제공을 하고 AI랑 이제 그 계속 질의응답을 주고받았죠.
그래서 제가 효과적으로 이해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AI가 답변을 줬을 때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출처라든가 그 답변이 내가 이해가 되는지, 내가 그 답변이 답이라고, 정말 맞는 답이라고 인정이 되는지 맹목적으로 그 수용하기보다 그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정교화해야 할루시네이션이 감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답을 달라고 하지 말고 같이 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플레인 단계에 아까 중요한 거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을 정교화할수록 할루시네이션이 감소되는 거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책을 읽을 때 보면 조각 지식 쌓기 이것도 그렇고, 어떤 공부하는, 저만의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저는 밑줄 긁면서 책을 봐요. 저는 책을 잘 못 보거든요. 다독을 못 해요. 예, 정독을 해서 다독을 못 하기 때문에 책 보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데, 책을 볼 때는 밑줄을 긋고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요약을 해봅니다. 제가 나의 표현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이래야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단순히 읽기만 하면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략 뭔지는 아는데 누가 설명해 보라고 그러거나 내가 스스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잘 안 떠올라요. 근데 이렇게 나의 표현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런 것들이 머리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보더라도 빨리 그때의 느낌으로 돌아가서 이해도를 그때 수준으로 빨리 머리에 로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렇게 그 뭔가 조각 지식을 쌓고 뭔가 내가 배운 게 있다면 공유를 해보고, 공유를 통해서 피드백을 구해보는 거. 이제 의도적 학습하고 이제 좀 의도적 수련하고 좀 유사하죠. 이런 피드백을 받아보는 과정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배웠다고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남에게 설명하려면 설명이 효과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남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제대로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의 표현으로 정리를 해보고 발표를 해보고 피드백을 받아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좋죠. 아까 피드백 타이밍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각 지식을 쌓고 모두가 다 이렇게 할 수 있죠. AI 시대엔 누구든지 다 조각 지식을 어렵지 않게 쌓을 수 있어요. 노력만 한다면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거죠. 자, 도메인 이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다루는 어떤 복잡성에 보면 본질적 복잡성과 우발적 복잡성이 있어요. 우발적 복잡성은 스프링, JPA, 그래피컬, 뭐 카프카, 레스트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GitHub에 소스가 많아요. 그래서 AI가 대부분 학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DDD에 보면 일반 도메인, 지원 도메인 이런 서브 도메인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에 대한 코드들이 아마 이 우발적 복잡성에 해당되는 게 많을 거예요. AI 도움을 받기 쉬워요. 뭐 제가 TDD를 AI로 하는 거를 그 전에 한번 제프렌 MCP를 가지고 하는 걸 한번 그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때도 보면 테스트를 DSL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프로토콜 드라이버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인메모리 리파이토리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JPA를 변하는 거, 이런 거는 AI한테 요청하면 그냥 한 번에 잘해줍니다. 또 레스트, 그래피컬, 스프링부트 설정 이런 것도 잘해줘요. 근데 우리 회사의 할인 규칙, 우리 회사의 장바구니 추가 규칙 이런 거는 쉽지 않아요. 이런 거는 그냥 사람이 하는 게 더 빠릅니다. 핵심 서브 도메인이죠. 그런 게 장바구니 넣기, 할인 규칙 이런 거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핵심 역량이고 기업에 공개가 안 돼 있죠. 우리 회사의 비밀인데 이런 게 기업에 공개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AI가 학습을 못해요. 이 영역을 다루는 기술이 어느 정도 차별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학습 순서는 어제 제가 그 켄트백 그 서브 트랙에 나온 게시글을 유료 구독을 해서 받아보고 있는데, 먼저 earn and learn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먼저 벌고 그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된다, 그런 거예요. 먼저 기본 구현 능력을 확보하는 게 먼저예요. DDD를 많이 알고 OP를 많이 알고 뭐 그런 게 아니고, AI를 쓰던 아니면 자기가 손으로 다 하던 기본 구현 능력이 돼야 돼요. 백엔드 서버 개발자인데 스프링 부트로 컨트롤러부터 DB까지 해갖고 전부 다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게 없이 뭐 다른 걸 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현재 업무에 사용하는 기술로 문제를 분해하고, 복잡한 문제를 작은 문제들로 분해하고 그 다음에 객체지향적이지 않아도 돼요. 절차적으로 구현을 해서
간단한 리팩토링을 해서 무엇이든지 구현할 수 있는 능력. 이 리팩터링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리팩터링은 가독성만 있으면 돼요. 좋은 구조, 뭐 중복은 완전히 없어야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만든 코드를 우리 팀에 있는 다른 분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를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필요한 기술을 계속 확보해 나가야 되죠. 품질이 낮더라도 가독성이 있고 승인 조건을 만족하는 구현을 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예. 그리고 나중에 다른 필요한 기술들 그런 것들을 조각조각 채워나가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조각 지식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펜딕스에 뭐 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